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감정들이 되게 느껴졌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분들은 다 같이 겪었지만, 이제 결국 이번 책은 우리 세대가 겪었던 역사, 우리 세대가 헤쳐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기 청중들은 대부분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이셔서 이제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보거나 그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혹은 30대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느낌이 저희 세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는 그냥 역사는 옛날 이야기이고, 그리고 들여다보면 좀 재미도 있고, 또 옛날 일들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내가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도 좀 배울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의미였죠. 저희 아버지가 역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 북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다.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 사람이 안 사는 원시림을 개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주해서 조선 말기에 농사도 안 되던 그 지역에 논농사를 가지고 들어가고 한 게 다 조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 넘게 그렇게 일제강점 때까지도 이미 그 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간도는 우리 땅이다. 그런데 이제 뺏겼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삼국지라든가 혹은 사기열전에 등장하는 여러 역사 위인들, 또 링컨 대통령이나 또는 아시아 같으면 마하트마 간디나 네루, 인도의 지도자들, 또 중국의 신해혁명을 일으킨 이제 순원, 선문 선생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역사라는 게 되게 흥미진진하구나, 이제 그런 느낌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들어와서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는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나라가 됐을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이제 우리 현대사나 이런 것들을, 또는 조선 역사, 이제 조선 왕조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봤고요. 이렇게 된 게 불가피한 거였는지, 아니면 우리 잘못인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잘못은 크게 없는데 남들이 해코지를 해서 이런 건지,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 역사를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됐지? 그 잘된 나라들은 왜 잘 됐을까?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그걸 알아야 우리도 더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역사들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한 대학 들어오고 나서 한 6, 7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민주적이고 또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 역사를 하면서, 아, 이랬구나. 이거 진짜 재밌다. 감동적이다. 교훈적이다. 또는 배울 게 많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느낀 것들을 모아서 낸 책이 거꾸로 읽는 세계사였어요. 그거는 99.9% 발췌 요약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내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내가 공부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 이걸 알고 있어야. 이렇게 느낀 것, 이야기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이제 엮어놓은 거고, 그래서 그게 드레피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20세기의 중요 사건들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의 사건들도 다 연관은 있지만 좀 너무 멀어서 직접적으로 오늘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조금 영향이 적은 것이어서, 그래서 20세기 역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5년, 그 뒤로 35년을 살았죠. 제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이제 올해가 35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우리가 현재 와 있는 상태가 어느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걸까? 그리고 그 55년, 제가 태어나고 나서 55년, 그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부터 35년 동안 참 많이 변했단 말이죠. 물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만약 이 변화를 일으킨 어떤 힘, 또는 뭐 동력, 이런 것이 있다면, 그 힘이 아직 살아있는 걸까?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 말고 다른 어떤 힘이 앞으로 나가는데 필요하다면, 뭐가 그런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와서 생겨서, 그래서 이제 한국 현대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렇게 들여다본 현대사를, 이제 55년간의 현대사를 책 한 권으로 모은 게 이번 책입니다. 결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희망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마음속에 더 훌륭한 것을 바라는, 더 훌륭한 세상, 또 더 훌륭한 삶, 또 더 훌륭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 희망 또는 바램, 욕구,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러면 사실 역사 연구나 역사 공부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무엇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함께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들 각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5천만 명의 국민들이 얽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한 인생을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데에는 자기 자신, 내 자신, 나 혼자만을 들여다봐서는 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내 삶을 온전하게 의미 있게 채워나가려면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맺는 관계가 아름답고 훌륭할수록 우리들 각자의 삶도 우리 공동체의 어떤 질서도 더 훌륭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연 자료를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나 그림, 사진 이런 걸 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이고, 아니다. 예. 안 넘어가네. 예. 예. 이제 저는 최근에 최근 한 10년, 그러니까 지금이 2014년이니까요.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알고 있던 인간과 사회, 역사, 국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재검토해보기 시작한 것이 2008년, 2009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소위 인문학적 지식, 사회과학적 이론, 이런 것들의 유효성, 타당성을 다시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라고 느낀 게 2008년, 2009년 무렵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2009년도가 종의기원 출간 1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교보문고에 오면 이 다윈주의 관련 책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이렇게 기획 도서로 해서 진열대도 만들어 놓고, 이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 해가 다윈 탄신 200주년이기도 했었어요. 찰스 다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큰 관심이 없었다가 그 2008년도부터 이제 내년이 종의기원 150주년이라고 해서 이제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책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해서 한두 권씩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들을 읽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인문학 지식이나 사회과학 이론 이런 것들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의 기원도 그때 이제 읽어보고 또 다윈의 이론에 대한 해설서도 읽어보고 출간된 지 이미 1970년대 중반에 출간되었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도 그전에는 안 읽었는데 그것도 읽어보게 되고요. 제목만 알고 있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같은 책도 다 읽어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 또 문학 또 뭐 사회학 경제학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의 지식 이론 이런 것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전까지 주된 관심이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경제학도 이게 인문사회과이고 인간에 대한 연구니까요. 되게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나는 무엇인가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이에요. 연구 대상이 인간의 존재, 심리, 문화, 행동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인문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몇천 년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 철학에서 시작해서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이 지식과 이론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극히 빈약한 지식과 정보 위에서 구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이 책에 뿌띠부르주아 이런 개념을 썼는데 소자산 계급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주로 정부하고 싸우는 일을 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이나 경제학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부딪혔던 고민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출신 성분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때 내전 기간에 주민등록 제도나 신분을 증명하는 이런 게 별로 없을 때였기 때문에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가릴 때 손에 굳은 살이 있으면 노동자니까 우리 편. 손이 고우면 부르주아니까 죽여야 돼. 이래갖고 죽이기도 했고요.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국민당 군대가 제1차 국공합작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장개석이 다시 그걸 엎고 공산당을 소탕하기 시작했을 때 손에 굳은 살 있는 사람 걸리면 다 죽였거든요. 지극히 단순한 겁니다. 1970년대 후반에 킬링필드로 유명한 이제 캄보디아 그 크메르 루즈라는 이 사회주의자 무장 조직에 이제 이 저지른 학살, 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고 그러니까요. 캄보디아가 지금도 한 세대의 지식계층을 완전히 말살해버린 그 후유증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원이 안 되고 있죠.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책들 보면 이제 인간 해방을 위한 혁명의 주력은 이제 노동자 계급이고 혁명의 적은 자본가 계급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중간 계급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출신 성분이 중간 계급이거든요. 농민, 이제 도시 소시민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도 아닌 노동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계층이 다 중간 계급인데요. 중간 계급은 어느 편에 가담해야 된대요. 중간 계급은 그 본성이 끝없이 동요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 어느 한편에 가담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중간 계급은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항상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 헤게모니, 주도권을 확고히 하면서 혁명을 했는데,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저희가 20대 초반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공부를 하면서도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인 게 내 잘못은 아닌데, 나는 중간계급 출신이니까. 끝없이 동요하는 중간계급이에요. 어느 쪽에 가담해야 돼요. 아주 그냥 부르주아 편을 들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든가, 아니면 무상계급의 편을 들어서 혁명의 대오에 합류하든가. 그렇지만 혁명의 대오에 합류해도 좋은 대접은 못 받아요. 끊임없이 출신 성분을 의심받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론들을 학습하면서 뭔가 이건 좀 불공평해. 왜냐하면 자기 선택이 아닌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왠지 부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이론들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축한 인간관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의 계급적 귀속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때 품었던 의문이, 그럼 왜 마르크스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중산층 가정의 수재에 뛰어난 천재이고, 같이 공산당선을 쓴 엥겔스도 맨체스터 엄청난 대자본가의 아들이고, 그 사람 자신도 끝까지 자본가로서 활동을 했고 엄청난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세운 거, 공산주의자가 된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만약 계급적 귀속, 내가 처해 있는 물질적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이해관계의 대립, 이런 것들이 나의 의식을, 내가 할 행동을 미리 결정한다면,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2008년, 2009년 말씀을 드린 거는 처음으로 그 시점에서 제가 생물학 책을 보게 된 거죠. 생물학 분야 중에서 동물행동학, 또는 이제 새로운 분야로서 진화심리학, 진화생물학,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이전에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좀 나름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행동, 의식, 또 인간의 문화양식,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생물학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도 순서는 뒤죽박죽이지만 사실은 사회적 인구 구성이라고 사회학에서는 얘기하고, 생물학자들은 이제 개체수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인구 변화를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196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나서 2060년까지 한 그 100년에 걸친 총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4년 이후에는 추정치죠. 보시면 지금 5천만 명이 넘었는데요. 저게 4천만 명으로 가는데 한 50년밖에 안 걸립니다. 앞으로 한 50년 동안에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제한된 공간적 환경, 공간적 조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자원, 이것이 있는 가운데 개체수가 변화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소위 인구 피라미드라고 말하는 건데,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꼭 피라미드 인근은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이것이 1960년 피라미드고요. 이게 1980년일 겁니다. 이게 2000년. 이게 2010년. 이게
아마 2060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1960년 이 인구 피라미드의 맨 밑에 있던 게 저희 세대거든요. 0세, 1세 여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때는 이 그래프에 들어있지 않아요. 쭉 넘어가서 2014년 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쏙 들어가 있죠, 이게. 여자 쪽은 변화가 좀 덜 하고요. 남자가 변화가 심해요, 훨씬 더.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번 보시면 이게 광복 전후의 혼란기입니다. 1943년에서 46년. 일제 말기에 수탈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남자들이 다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당연히 애를 적게 낳게 되죠. 이렇게 쏙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2번을 보시면 한국전쟁입니다. 이때가. 한국전쟁 세대예요.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또 남자들은 도망다니고 숨고 전쟁터에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애를 적게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죠. 이게 전후 베이비 부머입니다. 이게 전후 베이비 붐이라는 거고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세대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른 어떤 분은 베이비붐이라는 표현 자체가 외국 표현이라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중대한 문제고요. 여기 4번은 이 해방 전후 세대가 애를 낳는 시기, 이때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태어난 애들 숫자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여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도 늘어났고요. 또 5번 여기가 적은 거는 이게 지금 뭐 한 30대 후반입니다. 여기가. 여기 보면 이 5번이 숫자가 적은 거는 2번 영향 때문이에요. 여기 한국전쟁 때 태어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태어난 사람이 적은 거예요. 여기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늘어나죠. 그렇지만 이제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밑에 오면 이 영향이 한 세대, 두 세대를 통과하는 동안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막대 모양이 되죠. 이 그래프는 진짜 많은 거를 얘기를 해줘요.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렇잖아요. 여기가 지금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죠? 이제 이 60세 이상은 은퇴를 했고요. 대부분. 50대하고 40대가 아기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인구 증가율이 떨어져서 옛날처럼 노동력 공급이 빨리 늘어나지도 않고 또 어느 나라든 소득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기성세대가 여기를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 순서가 안 와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경쟁이. 그러면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2060년이 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저절로. 왜냐하면 지금 자리를 꽉 채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가요. 60세가 넘어가 65세, 70세, 80세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은퇴했어요. 그냥 이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위가 좀 넓기는 한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여기서 다 못 메꾸잖아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취직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애들이 자라서 지금 10살짜리가 노동시장 나가려면 17년, 16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반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과 무관해요. 그냥 개체수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해외 이민을 왜 그렇게 많이 갔나 이해가 되시죠? 너무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만큼 경제가 성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80년대에 70년대에 이제 아시아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이민 행렬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책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다 가 있는가? 국토는 좁고 개체수는 너무 많아요.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해외 이민이라는 것을 이런 각도에서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기가 안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살기 힘든 이유를 다 대통령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정치인들이 도둑놈이고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점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거기다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된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일본이 가장 빨랐죠. 고령화 속도가요. 전 세계 산업국가 중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추월했고요. 이제 한 15년 지나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겁니다. 중국은 한 자녀를 법으로 정했잖아요. 소수민족 빼고는. 그래서 이 인구 변화의 그래프가 한국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처음에 중국 정부가 박정희 시대 경제정책을 맨 먼저 연구했고요. 요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한 10년쯤 지나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또 한국을 연구하러 올 거예요.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사람들의 삶에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가 경제인데요. 경제. 제일 기본적인 게 개체수고 두 번째가 먹이입니다. 먹이요.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 다른 종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물고기들이 이제 알 낳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새들이 갈매기들이 이제 통영 남쪽에 있는 홍도, 전라도에 있는 홍도 말고요. 홍도, 기러기 홍자인가 쓰는 홍도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집단 서식지인데 산란철에 거기에 정말 한 뼘씩 차지하고 알을 놓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막 깨어난 새끼가 거기를 벗어나서 나무집 둥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갈매기한테 쪼여가지고 죽고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동물의 삶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먹이고요. 먹이는 서식지와 관련이 돼 있어요. 먹이가 풍부한 서식지, 넓은 서식지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계속 벌어지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 18세기에 20세기까지 이어져 온 제국주의 침략, 이게 다 이거고요. 전부 다 더 넓은 서식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서식지를 뺏기는 거니까 그 사람이 믿겠지만,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왼수인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광개토 대왕이나 이런 사람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넓은 서식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왜냐면 인간이 너무 빠른 속도로 천적이 없어서 늘어나니까 항상 더 넓은 서식지가 필요해요. 최근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고 미국 행정부하고 유엔하고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지금 그런데요. 결국 그 전쟁이 계속 지금 몇십 년째 한 194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식지를 확보하지 못한 유대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을 새로운 서식지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뺏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해서 못 참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지. 저 팔레스타인 그 보기에는 종교도 관련돼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서식지 전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독도 문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서식지 문제고 생각국 열도라든가 이런 영토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서식지를 둘러싼 다툼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힘이 있어야 서식지를 넓히는데 자원도 약탈하고 근데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더 어렸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엄청 가난한 나라였고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도 아직도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국민 1인당 GDP가 $1,000를 겨우 넘어선 시점이었죠. 여전히 절대적 빈곤이 사방에 널려 있고 명동성당 들머리 지하도 입구에 가면 아기를 업고 구걸하는 아주머니들이 항상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고민이 어떻게 하면 거지를 없앨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답을 낸 사람이 전두환 씨인데요. 다 잡아다가 형제복지원에 집어넣어버리는. 그게 이제 전두환 씨 해법이에요. 예,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기 싫으니까 다 잡아다가 그냥, 형제복지원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구걸을 하러 나올 필요가 없도록 만든 게 김대중식 해법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밥을 먹을 돈이 없고 잠잘 곳이 없으면 동사무소에 가면 국가가 그걸 지급해 주도록 하는 법을 이제 1999년도에 처음 만들었죠. IMF 때문에 나라가 부도 위기에 있었던 그 와중에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대중식 해법, 거지를 없애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물질적인 생활이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1959년생이니까요. 이때는 이제 바닥에 있어서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만점에 10점 받던 학생이 성적을 10% 향상시키면 11점이 돼요. 다시 그 다음에 또 10%를 향상하면 12.1점이 돼요. 이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1960년대에는 성장률이 6% 7% 가도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1978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요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6 요때 났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화가 시작이 됐고 그때 그 뒤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들의 물질적 삶을 향상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되게 잘 살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고르지가 않죠. 고르지가 않아서 여전히 참 인간의 생활의 기본이 먹는 건데 여러분 목 긴 새들이 들판에 가면 보이죠. 시골의 개울 같은 데를 가보면 목 긴 새들이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에만 쫙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발을 담그고 밑에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왜 그러면 어떤 데는 양쪽으로 흩어져 있고 어떤 데는 한쪽에만 있을까? 먹을 게 양쪽에 다 있으면 양쪽으로 흩어지고요. 먹을 게 한쪽으로만 있으면 한쪽에만 몰리는 거예요. 넓은 들판에 엄청 넓은 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논에만 목 긴 새들이 몰려든다. 그럼 거기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미꾸라지, 우렁 이런 거요. 그 얘기는 거기 뭔가 유기농, 무농약 이런 재배를 하고 있는 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 그런 거죠.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오피스타운에 어느 집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파는 집에 제일 많이 모이죠. 귀신같이 압니다. 먹이 활동이 제일 기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일제강점기이고요. 1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직 대한제국이 있을 때예요. 그죠? 1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가 동학혁명이 나던 무렵입니다. 동학혁명 때 구호 중에 하나가 과부의 재가를 허하라. 아니 남편 죽고 없는데 시집도 못 가게 해요. 그런 나라였거든요. 한 300년 거슬러 가면요. 정조대왕의 그 어명 중에 수라상에 전복을 올리지 말라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럼 정조대왕이 전복을 올리지 말라 그랬을까? 그 전복 진상품 잡느라고 제주 해녀들이 목숨 걸고 물 밑에서 일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전복은 맛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나한테 이 전복 먹이려고 제주도에서 전복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양에 가져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오다가 전복 죽으면 운송 책임자가 이거고요. 이거는 아니다.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조대왕을 어진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굉장히 똑똑한 왕이기도 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해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훌륭한 왕이죠. 훌륭한 왕은 기본적으로 어진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전복 어떻습니까? 10,000원짜리 사니까 이만한 거 4개 주더라고요. 살아있는 거. 예, 어물전에 가서요. 저희 4식구인데 애들 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 20,000원어치 사면 한 4마리는 전복을 썰어서 생으로 먹고요. 4마리는 내장 넣어서 전복죽 끓여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임금님도 맘 편히 못 먹던 음식을 지금 우리는 돈 20,000원 지면 4식구가 먹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도래하기 전 조선 말기에 정성판서가 먹던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이 훨씬 잘 먹어요. 그런데도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맨날 개발, 성장, 이 타령을 하는지 전 잘 때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봤자 5% 성장한 걸 7% 해본들 당신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정치할 때는 그런 얘기 못했죠. 성장률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잘 살아요. 조금만 더 고르게 잘 살면 되게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왜 이 정도로 살게 되었고 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이번 책에서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죽었거든요. 서거하셨거든요. 현직 대통령이시니까 공식 용어로 서거입니다. 서거 하셨는데 유신 쿠데타를 한 거.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탱크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지금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 발표해가지고 그냥 야당 당사에 탱크 세우고 국회 해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투표 막 거리마다 다 총칼 들고 세워놓고 국민투표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는 게?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위로 뜰라 말라 하는데 내가 그만두면 다시 바닥으로 깔아앉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쿠데타를 해야겠어. 그래서 한 거예요, 이때. 그리고 정말 뜨긴 떴어요, 이렇게. 그죠? 이 점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현대사를 생각을 할 때 먹는 게 제일 중요해. 그건 인정을 해요. 저는. 근데 먹는 것만 중요해. 이렇게 하면 전 동의를 못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먹는 건 안 중요해. 라고 들리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화 시대를 평가를 할 때 보면 한쪽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독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는 해야 됐고 독재를 한 덕분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것만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것만. 다른 한편에는 이거를 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물질이란 건 중요하지만 물질만 보고 사는 삶은 그거는 좋은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배부른 돼지들아 밥만 처먹으면 행복하냐? 훌륭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별로 안 중요해처럼 들리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싸움이라는 게 싸움 나다 보면 감정이 격하면 막 실제 자기 생각보다 훨씬 과격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기간에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을 한 건데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 덕분이다 이런 거는 또 따질 필요가 있죠. 예, 이제 근데 이제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걸 다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 되게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전부 다 귀하의 아버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둘 다 진실이 아니거든요. 만약 이 시기에 경제적 산업화에 성공한 것이 오로지 대통령 덕분이라면 그 뒤에 이때만큼 빨리 성장하지 못했거나 이렇게 꼬라박았던 시기, 이것도 다 대통령 때문이에요. 지금 별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것도 대통령 때문이고요. 아이들이 배에서 빠져서 죽은 것도 다 대통령 때문이에요. 저는 둘 다 옳지 않은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현대사를 기술하면서 이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분야, 뭐 기생충 박멸 협회라든가 뭐 가족계획 협회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만한 정도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수준, 문화적 바탕, 그리고 여러 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진심을 가지고 분투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책 쓰면서 그 아쉬움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책 중에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각주에. 그 책을 낸 출판사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책을 내는 출판사예요. 근데 그 책들은 온라인에서는 안 팔려요. 누가 오프라인에서 단체 구입을 하는지 몰라도. 근데 그 책을 제가 무지하게 재밌게 봤는데,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 그러니까 박정희 각하의 이 산림녹화 업적을 찬양하는 책이에요. 근데 책 자체는 굉장히 잘 써진 책입니다. 의미 있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사실의 토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숲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많은 노력들, 눈물겨운 노력들 중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들을 많이 담아 있는 책이고, 문장도 좋아요. 제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볼 때. 필자들이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세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게, 어디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라, 이런 거요. 그거를 다 각하가 지시하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각하가 나무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각하가 나무를 아시려면 누군가 전문가가 건의를 했겠죠. 전문가들을 모아서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는 지형이, 지질이, 토양이, 기후가 어떻기 때문에 여기를 헐벗은 산을 짧은 시간 안에 숲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 이런 조건에서도 잘 살아날 수 있는 나무. 근데 아카시 나무 같은 거요. 산에 아카시 나무 많아서 불평 많이 하시죠, 여러분. 지금은 아카시 나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존을 안 해서 그래요. 초기에 아카시 나무를 많이 심은 거는 그 나무가 척박한 토양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기 때문에 그걸 심은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아쉬웠던 게, 각하의 지시 메모를 스캔해가지고 그 책에 실어놓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이전에 각하가 그 메모를 하시기까지 어떤 임업 전문가, 산림학자가 그걸 건의했느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해놨더라면 정말 좋았을 거다.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렇지 않고 다 각하가 지시한 걸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지시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는 모두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촌스러운 방식의, 이제 그런, 이제 DNA. 그게 일종의 문장에도 DNA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북한의 이 세기와 더불어 뭐 이런 거, 김일성 전기, 이런 거 DNA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 보면 진짜, 좀 과장해서 말하면 설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가랑이프로 나룻배를 지으시는 식의 그 무용담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 역사서를 기술하는, 그 기술의 근거가 되는 어떤 사료도 밝혀놓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역사책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냥 무협지 같은 거죠.
역사 서술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책들이 대부분 다예요. 통일되면 전부 쓰레기통으로 갈 거예요. 폐지 재생 공장으로 갈 책들이에요. 아니면 이제 이런 책이 있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는 박물관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조차도 왜 역사 기술을 이렇게 할까? 그래서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책은 공짜로 나눠준다면 모르겠지만 돈 주고 사기엔 좀 아깝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그래프 관련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의 국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예요.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예요. 누가 어떤 한 사람이 그거를 마술 부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수록 경제는 발전해요. 리더의 역할은 뭐냐?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냐.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잘한 리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감사의 마음도 느끼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치고, 그러니까 월남전 가서 죽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를 보면요. 전쟁터 나가서 죽는 숫자는 베트남 전쟁 가서 5천 명인가 우리가 사상자가 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으로 산업재해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손발이 잘리고 건강을 잃고 정말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만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건데 거기는 기업인들의 노력을 포함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한번 시험해봤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걸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꼭지점을 연결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신할 때가 정말 이륙 직전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동의는 못하지만 쿠데타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딴 사람이 했어도 날아올랐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그 점은 뭐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12.6 나서 위기가 첫 번째 왔고요. 심각한 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때 마이너스 성장을 한번 처음으로 했죠. 두 번째가 IMF 때입니다. 이때는 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1인당 GDP가요. 세 번째가 2009년도에 2008년, 2009년에 리먼 브라더스 미국 모기지론 회사들 파산으로 인해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심각하게 경제가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구해서 요거는 이제 그래프상 착시고요. 통계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성장률은 이때가 높아요. 이때가. 그렇지만 이때는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세는 이때만 못해요.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한 게 민주화 이후입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이 10년 동안에 제일 빠른 속도로 위로 날아올라요. 그러니까 독재를 해야 경제 성장이 된다. 이 관념은 틀린 거예요. 독재를 해서 될 수도 있고 독재를 안 했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냐 민주주의냐 그것을 경제 성장과 연결시켜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적어도 우리나라 사례를 볼 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거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독재를 해서 산업화를 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하면서 산업화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독재를 통해서 산업화를 했다.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은 보수가 잘해.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전에 뭐 민정당 이런 데가 다 경제 발전을 제일 개발 이런 데를 내세우는 데잖아요. 그리고 부패했지만 유능해. 그런 얘기도 하고요. 부패했지만 유능해.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지만 능력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명박 후보를 뽑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성장률로 보면 민주화 이후가 더 성장세가 더 이제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 시기도 빠릅니다. 이때나 비슷하죠.
이때 빨랐던 건 이때 꼬라박았기 때문에 예, 좀 빨라진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이때나. 이때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5% 정도, 안정적으로 5% 내외가 될 때고, 이때는 경제 성장률이 7, 8% 이상 될 때입니다. 세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11.26대 위기가 온 거는 집권 세력끼리 총질해서 자기들끼리 하극상을 하고, 이제 무슨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총으로 죽여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위기가 온 이유가 됐고요. 두 번째는 흥청망청 그냥 경제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국가부도위기가 온 게 이게 보수정권 때입니다. 세 번째도 역시 이때 외환보유고를 뭐 3천억 달러 가까이 남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때 환율 잘못 관리해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세 번의 위기가 모두 보수정권 집권기에 왔어요. 그분들은 설거지 많이 하다 보면 접시 깬다. 그런 거죠. 1960년 이후 55년을 보면 이제 진보 세력이 집권한 거는 11년, 윤보선 대통령 1년 포함해가지고 4.19 후에 노무현 김대중 11년이고 보수정부가 집권한 건 44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설거지 11번 했고 나는 44번 했으니까 너는 한 번도 접시 안 깨고 나는 접시 3번 깬 건데 그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보수 세력이 경제 발전에 더 잘하고 경제 관리에 더 유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보가 더 잘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짧아요. 11년. 거기도 44년 집권하면 이런 게 두 번 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보 쪽은 11년이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게 없었다고 해서 없을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보수 쪽은 44년을 했는데 그게 3번 다 자기들이 저질렀으면 그것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관념, 언론에서 널리 유포된 관념이요. 고정관념. 경제성장, 경제관리는 보수가 더 잘해, 더 유능해. 이건 역시 근거가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좀 썼습니다. 책에 다 있는 내용은 이런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이유도 그걸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을 보다 보면 막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화를 내면 좋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을 때는 화를 내야 된다고 봐요. 아니, 화를 낼 만한 일인데 화를 안 내면, 아니, 공자님, 맹자님이어서 화를 안 내면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해요. 근데 화를 내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억압되어 있다는, 억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역사 공부를 포함해서 내가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짧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 인생은 짧아 이렇게 얘기하면 긴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생이 짧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 그런 거라고 그래요. 뇌과학자들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초당 근데 100프레임으로 영화를 보느냐 아니면 초당 5프레임으로 보느냐 이건 확실히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보는 프레임 수가 적어진대요. 그러니까 느낌에 세월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보고 싶어서 관심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감정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삶이 짧기 때문에 스스로 억누르고 망설이고 짓눌리다 보면 그러면 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버릴 거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를 표현하는 행위로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든. 내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삶이 무거워지고 인생이 어두워지고 불행해져요. 그래서 되도록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표현하면서 사는 삶이 좋은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공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의 흐름들을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표현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어디 매체의 보도를 보니까 요즘은 청소년들도 독서를 많이 하면 진지 빤다고 그래가지고 왕따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에 보니까 청소년 베스트셀러 목록 이거를 우리나라하고 외국 유럽이나 미국하고 비교도 해놨고요.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서 책 읽는 권수, 한 해에 읽는 책, 이게 초등학교 때는 몇십 권을 읽다가 어른이 되고 나면 10권도 안 읽어요. 대학생 때부터 확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줄어든다고. 우리 사회가 결국 역사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어떤 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앞으로 못 나가고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우리 역사가 뒤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힘도 있고 자꾸 뒤로 잡아당기는 경향도 있어서 뒤로 내려가는 경향도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요. 근데 왜 앞으로 못 나갈까? 우리 역사를 저는 욕망이 만든 역사라고 이제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는 욕망이 만든 역사로 봤습니다. 이 역사가 이제 한계까지 왔다고 봐요. 저는 욕망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한계까지 왔다고 보고요. 이제 필요한 것은 욕망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제가 욕망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합시다. 물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어떤 지위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거, 출세에 대한 거 이런 것보다 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자아실현의 욕구, 나 자신을 나의 존엄성을 내 스스로 존중하고 타인의 이 존엄성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앞세우는 그런 시민들 각자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앞으로 못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우리 역사를, 우리 사회를 앞으로 못 밀고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힘이 아니에요. 예전에 독재 정권이 있고 이럴 때는, 민주주의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대중을 억눌렀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 측면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시민들 스스로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라고 봐요. 예. 시민들 스스로가 안 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들 스스로가 안 나가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우리가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내가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40%나 나오게 만드는 그 시민들의 생각이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이게 10%밖에 안 나왔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든 가요.
그 시민들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나 집권 여당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라도 이 변화된 시민들의 욕구를 수용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세월호 특별법도 안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끄떡 없잖아요. 결국 이거는 어떤 강압이나 강제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시민들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역사의 지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행동도 해야 되지만요, 내 자신이 나의 삶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 예, 내 스스로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훌륭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설계해 나가는 거, 실행해 나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정치를 하던 때보다 이제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 활동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꼭 자긍심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국민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내가 세운 바람직한 행동 준칙에 입각해서 내 삶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하는 것이 괜히 대통령을 욕하면서 뭐 이상한 댓글 다는 것보다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사진만 몇 장 같이 보죠. 이 사진은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비행기를 타고 입양 나가는 사진이에요. 해외 입양. 이제 임시로 이 아이들을 맡아서 한 달씩 두 달씩 보살폈던 그 엄마들이요. 위탁모들. 이 비행기를 타고 LA까지, 뭐 뉴욕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기내 사진입니다. 저게 우리 오늘날에도 조금 있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규모로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이게 박정희 각하의 쿠데타를 한 직후에 정부 청사 근처에 나타났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멋있죠? 이게 육사생도 이 최초의 금성 텔레비전, 국산 텔레비전, 이게 이제 포항제철 로고에 처음에 불 붙였을 때 사진이에요. 저는 저 사진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분이 박태준 회장이죠.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훌륭한 외손녀를 그때 모 후보에 대해서 자기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준 그 젊은 여성이 이분의 외손자입니다. 이게 최초의 대형 구조물 붕괴 사고,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현장이고요. 여기는 김세진이라는 반전반핵 양키 고홈 외치면서 1986년도에 목숨을 끊었던 이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이더냐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게 64년도니까요. 이때 이제 18살, 17살이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쯤 됐을 거예요, 나이가. 이분들이 대부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분들 중에서 1번을 안 찍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이때가 49살 때입니다. 삼척, 강원도 동해안에 조그만 마을에 유세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집회 때인데 제가 여기 어디 앉아 있은 것 같아요. 이거는 햇선과 같이 나타나신 전두환 각하께서 처음 텔레비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모두가 보면서 인상 한번 고약타 그렇게 이분이 구국의 결단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60항쟁 때 이한열군 교문 앞에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사진. 단일화 실패를 예고했던 유명한 사진입니다. 조간신문에서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던 기억이 고등학생 군사교육 사진 포스터 교련복 광고입니다. 요즘은 교복 광고 나오죠. 엘리트 학생복 이런 것처럼. 이건 여고생들의 교련훈련 사진. 설명 필요 없겠죠? 이게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 저렇게 나무를 심고 올 6월, 7월처럼 비가 안 올 때는 4, 5월, 6월처럼 비가 별로 안 왔죠? 중부지방에. 제 기억이 납니다. 식목일날 가서 나무 심어놓고 계속 개울에서 바퀴스로 물 기르다가 저기 주던 우리 학교가 담당한 숲이 있었거든요. 새마을운동. 이게 이제 1호 주민등록증 박정희 대통령한테 교부되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송아지처럼 귀에 인식표를 달게 된 날입니다. 이건 다 옛날 사진들이고요. 이건 이제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가 아들 영정을 껴안고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저 어머니가 청와대 입구 삼거리에 가서 인도블록에 앉아서 울고 계셨죠. 장례를 치를 무렵에. 유공수 여사가 내려오셔가지고 모시고 올라가서 차례접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요새는 청와대에 가도 동사무소 앞에서 노숙하게 만들더라고요. 옛날만 못한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래도 인정이란 게 있어서 그래도 아들 잃은 어머니가 울고 있으면 영부인이 나가서 지금 영부인이 없어서 그러나? 여기까지 사진들 몇 가지 보면 소감 말씀드렸고요.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 내용 중에서 특별히 제가 좀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썼던 몇몇 대목들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로 마치고 질의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네요. 지만 2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 분은, 네. 일어나야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학생인데요. 공부는 외국에서 하세요? 예. 제가 6월 10일에 삼청동에서 용해인 씨가 주최하신 그 세월호 집회에 참가를 했다가 그 경찰에 연행이 됐어요. 그래서 48시간 동안 이제 유치장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보시면서 너 자퇴해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그만둬라 이제. 근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 군대에 계실 때 전두환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을 뽑으신 분이시거든요. 저희 고모는 그 운동하셨던 분이시고.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힘드시고 좀 절망의 역사를 겪으시면서 저한테 그런 운동에 나가는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중에 그냥 공부를 해서 뭐 법을 바꾸던지 그러시라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노는 그 존재하면 표출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되게 공포와 절망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희망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예. 이제 뭐, 우리 현대사가 절망의 역사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 사회도 무슨 생지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면 꽤 매력적인 공동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절대 기준을 놓고 보면 모자라는 게 많겠지만 인간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은 또는 어리석은 존재인 인간이 모여서 뭔가를 만드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 한 것도 꽤 잘한 거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 말씀은 그런 건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거하고 아버지로서 딸을 대하는 건 달라요. 그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이제 신문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학생들 10명이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이렇게 외치다가 잡혀갔어요. 그럼 기사를 봐요. 그러면 아이고 요즘도 이런 학생들이 있네. 참 정의로운 학생들이네. 용기도 있네. 고생 좀 하겠지만 그래도 다 나라의 인재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 신문에서 얘기하는 우리 딸이 거기 있으면 얘 여기 왜 간 거야? 이렇게. 그거는 인간이 그렇게 불합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딸이나 아들을 대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가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고 막 노숙농성하고 이런 청년들 지가 노동자도 아니면서 그리고 거기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은 자기 아들 딸들이 공부 안 하고 거기 와서 노숙하고 있으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할 텐데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애들이 가서 그러고 있으면 기특하잖아요. 요즘 애도 저렇게 기특한 젊은들이 많네. 그렇지만 우리 딸이 거기 가서 노숙하고 있으면 예, 엄마 아빠가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가족 총량제를 적용해서 넌 좀 빠지면 안 되겠니? 그런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과 자기의 혈육이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고생을 할 때 취하는 태도는 좀 다른 게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아버지 말씀을 자퇴해라.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움과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의 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원래 이제 옛날에 우리 다 일하면서 싸우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세대도 다 낮에 일하고 밤에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방송대학을 다니기도 하고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또 향토예비군 우리 노래도 불렀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다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면서 또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기여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또 자기 여건이 허락하는 만큼 가서 또 하고 하다 보면 운 없이 잡혀가지고 구류를 한 이틀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이 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구속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전에는 뭐 즉심에 넘겨가지고 막 구류 29일 이런 거 막 매기고 했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48시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하룻밤 재우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건 인생 경험으로서 괜찮은 거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젊은 분들일수록 이제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어떤 이상이나 이런 걸 세워놓고 거기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현실을 보면 절망을 느끼거든요. 이제 그러면 힘이 빠져서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우리는 인간이 만드는 거는 뭐든지 불완전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불완전한 게 정상이야.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정부와 싸우는데 겁이 나. 혹시 사진 찍혀서 나중에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겁이 내면 나는 비겁한 놈인가 봐. 나는 쓸데없는 놈이야. 이런 바보예요. 그게 아니고 겁이 나면서도 하는 거거든요. 원래. 겁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이걸 누군가는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하는 것도 당연해요. 겁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거 훌륭한 거거든요. 겁이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하면 뭐가 훌륭해요?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 많아서 나는 어차피 한 1,000억 원 정도 유산 받아. 취직 안 돼도 그만이야. 나가서 할래. 이것도 물론 훌륭하긴 하지만 아주 훌륭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취직을 못하면 우리 부모님도 고생을 계속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집도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서 이건 참을 수가 없어. 가서 촛불 집회라도 한번 나가야 돼. 이래서 좀 쫄리고 겁이 나면서 뭐 김어준은 쫄지 마 뭐 그러는데 그래도 쫄려. 이 쫄림에도 불구하고 살짝 나가서 눈치 보면서 그래도 하는 거. 이런 게 귀한 거예요, 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든 완전할 수 없어요. 제가 잘 하는 우스개인데요. 노자나 장자는 돌을 안 폈어요. 공자나 맹자는 돌을 폈어요. 예수님도 돌을 폈어요. 소크라테스도 돌을 폈어요.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돌을 폈어요. 그죠? 노자 장자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별로 없죠. 노자 장자 팔아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없어요. 이거 믿으면 돈 번다. 이거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이거 믿으면 대학 간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팔아서 부처님 팔아서 그런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 법륜스님 강론에 보면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갔으면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딴집 애들부터 합격시켜 주시고 혹시 자리 남으면 우리 딸도 좀. 이게 부처님의 도예요. 그렇지만 어떤 스님들은 와서 불전함에 돈 많이 집어넣고 백일기도 하는데 막 몇백만 원 내고 이러면 해서 이제 대학 진학시켜준다고 그래. 사기죠. 그러니까 장자에 보면 돈은 깨우치기만 하고 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큰 돌을 펴면 큰 도적이 생기고 작은 돌을 펴면 작은 도적이 생긴다고요. 예수, 마호메트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위대한 인간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돌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난리잖아요. 그런 분들의 도조차 타락할진데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좀 타락하고 좀 모순되고 좀 불합리한 점이 좀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절망에 빠져야 될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좀 조정을 해서 원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이 천사와 악마의 중간계에 존재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온전하게 좋은 것으로 실은 못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세상이 좀 더 훌륭해지는데 기여한 것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내 아버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가면 돼요. 네, 혹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두 분까지만 받아도 되겠네요. 뭐 저는 괜찮아요. 아까 가장 먼저 드신. 저는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08, 09년쯤에 기존의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셨다고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큰 돌을 믿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마지막에 개인의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 사회적 공기가 좀 이렇게 욕망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여기 가까운 언론사에 나오는 신문들만 봐도 맨 뒤 펴보면은 이렇게 무슨 전국의 집값을 무슨 주식 시대처럼 해놓고 이렇게 사람들의 욕망을 좀 부추기는 것 같은데 그런 사회적 공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자연주의적 오류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오류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판단을 형성을 할 때 두 극단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나가 자연주의적 오류고요. 또 하나는 도덕주의적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주의적 오류는 자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야 하고 말하는 거고요.
도덕주의적 오류는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천사와 악마의 중간계에 있는 존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정과 충동의 지배를 받고요. 예, 이제 좀 더 뇌과학적 표현을 쓰면 3층으로 되어 있는 2층 지하실과 2층으로 되어 있는 우리 뇌. 그러니까 나는 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뇌다. 그러니까 뇌과학은 일종의 실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게 제 표현이 아니고 김대식 교수라고 카이스트 교수가 있습니다. 그 김두식 교수 형 말고요. 그분은 물리학자고 카이스트의 김대식이라는 뇌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금년도에 책을 대중적인 교양서를 하나 냈어요. 제목이 뭐더라? 우리 머릿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제목인데요. 뇌과학을 실험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라고 자아라는 게 뭐냐 하면 자아는 뇌 활동의 산물이에요. 가상적인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대식 교수가 그 책에서 다룬 주제 중에 하나가 자아라는 것, 자유의지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데 물질이 아니에요. 뇌라는 거는 뭐 1.5kg인가 나간다는데 1.43kg인가? 그냥 이런 세포 덩어리예요. 그건 물질이에요, 뇌는. 근데 이 뇌에서 형성되는 자아는 비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물질이 아닌 것이 어떻게 물질을 움직이냐? 우리 몸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것이 어떻게 물질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되게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쭉 얘기를 이제 상당히 흥미롭게 해놨다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자연주의적 오류는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은 이 편안한 상태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할수록 자기가 편해져요. 우리 뇌는 그런 거거든요. 이 뇌는 오작동을 굉장히 심한 오작동을 하는 정교한 기계 장치 같은 거예요. 굉장히 정밀한 기계인데 아주 손쉽게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오작동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오류와 도덕주의적 오류는 다 거기서 빚어지는 건데,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자기에게 좋고 편안하면 이것이 그냥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윈이 생존 경쟁이 있다고 그랬잖아. 어느 사회에나 차별이 있는 거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게 자연적인 거야.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야말로 이거는 착각이고 환상이야. 그게 오히려 사회적인 죄악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한 게 자연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제도 이런 것도 모든 종의 생명체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연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 통해서 발전해 온 거야. 이런 거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은 탐욕, 욕망, 충동, 감정을 지닌 존재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탐욕, 욕망, 충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곧바로 도덕적 규범으로 만드는 게 자연주의적 오류예요. 반면에 이 도덕주의 오류도 끔찍한 결과를 빚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적 오류도 엄청나게 끔찍한 사회적 악을 만들었어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반면에 도덕주의적 오류도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야. 딱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성만이 아름다운 것이고 불합리한 충동, 감정 이런 건 다 나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하면 따라서 인간은 이렇게 되어야 해. 그래서 사회 전체에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공동체의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저해하는 인간의 모든 특성을 말살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도덕주의적 오류에 빠져있는 체제죠. 각자가 가진 개성, 욕망, 감정 이런 걸 다 거세해버리려고 그러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자본주의에서 판을 치는 것이 자연주의적 오류고요.
전체주의, 그것이 사회주의든 뭐든 전체주의에서 위력을 떨치는 것이 도덕주의적 오류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이 이 둘 중 하나에 의거하고 있어요. 대부분.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는 그 두 오류 모두를 피하면서 개인적인 삶, 사회적인 삶을 읽어나가야 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가 뭐였더라? 나도 이제 뇌가 늙어서 깜빡깜빡해요. 예. 욕망을 부추기는 거요. 이제 그것도 항상 있는 거예요. 왜 부추길까 보면 그걸로 이익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건설회사나 부동산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물건을 팔아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오를 거다는 소문을 퍼뜨려야 돼요.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부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건설회사에서 어디에 뭐 수도권 어디든 지방 어디든 뭐 신도시 내지 무슨 아파트 단지를 하나 만들었다. 무슨 요즘은 보니까 시티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무슨 시티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이거를 분양해서 팔아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문사에 광고를 싣고 광고를 듬뿍 주고 기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예 엉터리 기사를 쓰는 거 있지도 않는 거를 호황 기대되는 무슨 시티 이래가지고 사실상 기업의 홍보 자료를 기사로 쓰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그걸로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먹이사슬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그걸 내는 거예요.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죠. 원래 인간은 제일 잘 속이는 동물이고요. 제일 잘 속는 동물이에요. 물론 속이는 동물이 있기는 해요. 가끔 뭐 탕란, 뻐꾸기가 무슨 조그만 새 무슨 맷새인가 뭐 둥지에 알 놓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먼저 깨나가지고 다른 날 다 내밀어 버리고 나면 그 몸집 조그만 엄마하고 아빠가 그 큰 덩치 큰 그놈 밥 먹이느라고 부지런히 벌레 잡아다 먹이고 속는 거죠. 근데 인간처럼 지능적으로 속이지는 않아요. 인간은 진짜 잘 속이고요. 잘 속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은 그것이 합법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법으로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한은 그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고 실제 우리가 자기가 현명해서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사기가 성립할 때는 성공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범인 경우거든요. 강도나 이런 거는 피해자 가해자가 공범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기 사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피해자는 사행심이 있었고 나도 이걸 넘으면 큰 득을 볼지도 몰라 라는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있고 가해자는 그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간파해서 부추겨서 뺏어먹는 거예요. 성공한 사기는 근데 뭐 갑자기 지갑 잃어버려서 집에 갈 돈이 없는데 택시비 10,000원만 이렇게 사기치는 거는 사기당하는 사람의 어떤 인도적인 마음을 사기치는 거 이거 악질이에요. 근데 어드시티에 대박 날 거야. 하여튼 분양만 받으면 몇 달 안에 프리미엄 2억 원 보장해. 이렇게 사기쳐서 당하는 건 자기 책임이 절반이에요. 피해자는 어떨 때 사기 당하냐 하면 사행심이 있을 때만 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로 돈 벌기 싫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사기당할 일이 없죠. 결국 그렇게 물질적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쪽은 그 피해자들과의 일종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사기를 성공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이 확실하면 안 속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자유가 욕망을 추구할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사행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런 게 효과가 없어지면 안 하거든요. 사기꾼이 사기를 그만두는 순간은 사기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일 때 그걸 그만두게 됩니다.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는 실제 많은 국민들이 이 물질적 욕망에서 못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휘둘리는 사람 보시면 꼭 이렇게 좋은 교양서를 사다가 선물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씩만 책임지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사회가 밝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할까요? 네, 제 마지막 분 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살이고요. 지금 30살에 공익근무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요? 네. 예. 근데 제가 할을 낼 때, 할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좀 대한민국 이슈가 될 만한 이제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제, 속히 말해서 이제 빨갱이, 너는 자빨이다. 이런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지금 너무나 이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먹고 지금 가족들도 뭐 다른 분들한테 뭐 협박을 당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런 후폭풍이 들어올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사고를 이제 터졌을 때 저한테 이제 힘을 주셔야 되는 부모님들께서 같이 힘을 주지 못하시고 같이 그 단합이 되지 않고 깨지셨어요. 그 부분에서 저한테는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왜 저분들까지 저를 힘들게 할까? 과연 내가 이렇게 옳은 행동을 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진짜 옳은 행동에 한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제 공익제보,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고, 제보를 한 사람을 배신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질문,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냐? 답은 없어요. 각자가 감당할 문제. 인생은 참 냉정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답이 있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도. 근데 옳지 않은 일을 보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게 도덕적 규범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죽은 사람도 엄청 많고요. 진짜 옛날에 뭐 민주주의 시대가 오기 전에 옛날에 왕조 시대 이럴 때는 그러다 죽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세게 대들어서 성공하면 자기가 왕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러나 사회 전체가 그런 부패에 젖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이 규범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건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큼 일그러져 있는가. 이게 제가 한국 사회가 생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괜찮은 점도 많은 사회지만 되게 못났다. 사회가, 세상이. 라고 느끼는 게 우선 이제 세월호 사건을 보면 진짜 다 부패했잖아요. 원인이 부패잖아요. 서로 봐주는 거예요. 부패라는 게 꼭 돈이 오가야 부패가 아니고 지금 당장 돈이 오가지 않아도 어떤 이익을 장기적으로 주고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상대방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게 부패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배를 도입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날 배가 침몰하고 전복되고 사람이 다 죽는 거기까지 다 부패예요. 부패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사후 대처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세월호 관련자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세월호 사건 여파로 내각 개편을 하는데 그 총리 후보부터 시작해서 장관 후보들이 이 살아온 이력에서 문제된 것들을 보십시오. 교수가 부동산 투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뭐 사모님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저도 청문회를 당해본 입장에서 뭐 근데 교수가 논문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다른 거는 오케이 뭐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그렇다 쳐. 그렇지만 교수가 논문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건 확실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국방장관 후보자가 나왔는데 아드님이 군대를 갔다 왔어요. 좋아요. 당연히 장군의 아들은 군대를 가야 맞죠. 근데 이게 무슨 주특기도 별로 없는데 군악대에 가 있으면서 악기를 뭘 다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휴가를 60며칠을 그냥 규정상 있는 최대한으로 찾아 먹었어요. 그럴 때 군인은 저러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무슨 뭐 시골에 부동산이 있다. 그것도 사모님이 했을 수 있죠. 아 군인은 나라 지키느라고 전방으로 어디로 다니는 동안 노후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디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땅 좀 샀을 수 있죠. 요건 좀 먹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장관을 수행하는데 하자는 아니라고 봐요. 결정적인 하자는. 우리가 무슨 진짜 공자님, 예수님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군인이 자기 아들을 군에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때 합참의장이었잖아요. 내가 합참의장이면 별 3개 달고 4개인가? 그러면 아들을 군대를 보냈으면 특별히 군사령관이나 군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걔는 추첨으로 배정해가지고 원칙대로 해라. 그렇게 해야지. 무슨 군악대에 가 있으면서 휴가를 60며칠씩 찾아 먹어요. 내가 군인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수행하는 공적 직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엄격한 게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지식경제부 장관인지 뭔지 이런 사람은 또 그것도 사모님이 했을 수도 있죠. 본인이 했을 수도 있고 뭐 농지법 위반해서 밭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 별장처럼 쓰니까 잔디밭 깔아가지고 거기서 뭐 가든 파티도 하고 했을 수 있죠. 그 이미 다 들켰는데 들켰으면 청문회 나와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따가 왜 갑자기 고추까지 달린 그거를 갖다가 심어놓고 물 줘놨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천하잖아요. 일국의 장관이 될 사람인데 잘못된 게 드러났으면 인정을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장관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밀어붙여서 하든가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거기 가서 고추를 심어놓고 그거 말라 죽을까봐 물 줬는데 그래도 물 준 흔적까지 다 남아있으면 그거는 정말 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품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무너진 사회예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봐주는 거예요. 서로 봐주는 이런 판국에 어떤 사람 하나가 중불나게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하니까 어디 청와대 신문고에 뭐 올렸다든가 그러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잘못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뭔데 이 자식아 걷다가 제보를 하고 그래. 못 믿을 놈이네. 그 저놈하고 이제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왕따를 시키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 부패 문제를 둘러싸고 뭐 공직사회가 부패했다 뭐 국회의원들이 부패했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국회의원 해봤는데요. 장관도 해보고 국회의원 부패가 민간 부패보다 훨씬 덜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기업들의 부패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대학까지 그렇잖아요. 자기 제자가 쓴 논문에 제1저자로 자기 이름 올리는 거 부패 아니에요? 부패죠. 그 제자가 왜 그렇게 하게 했겠어요? 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자가 우겨서 했다. 거짓말하고 있어. 지도교수를 그렇게 해줘야 나중에 뭐가 올 거 아니에요. 돈은 아니겠지만 뭐 설마 뭐 그렇게 한 푼 두 푼 제자 논문 연구비까지 가로채서 사모님한테 결혼 몇십 주년 기념 현금으로 선물하는 분이 설마 제자한테 돈 주겠어요? 돈이 아니고 다른 게 오가요. 예컨대 뭐 교수 자리 비었을 때 심사할 때 얘가 옛날에 내가 논문 무슨 저널에 얘가 써가지고 내 이름으로 3개 4개 올려줬는데 앞으로 교수하면 계속 할 수 있잖아. 이래갖고 뽑아준다든가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게 다 부패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제일 당면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뭐 법이나 제도를 정비해서 뭘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누군가가 처음에 좀 괴롭더라도 이걸 깨는 노력들을 곳곳에서 할 때 이것이 좀씩 깨져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 잘하셨어요. 고생은 혼자 감당하셔야 되고. 그게 좀 불공평하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너무 힘들면 일정 부분 또 타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래도 살 날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30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분노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나 그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굉장히 또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어리석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리석은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내가 다 단순하게 바꿀 수가 없는데 이거하고 일체 타협을 하지 않으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음과 더불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최대한 그 어리석음에 젖지 말고 물들지 말고 그리고 조금씩 야금야금 그 어리석음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그게 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그냥 부딪혀서 죽어버리는 거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거기 붕덩 빠져서 푹 젖어서 잘 살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품이 있는 삶이다. 인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껴안아야 된다. 그러나 그 일부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어리석음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인생을 다 걸고 부딪히지는 않더라도 야금야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리석음과 싸우는 노력, 그걸 바로잡는 노력도 해나가면 이게 얼마만큼 타협하고 얼마만큼 싸우느냐 그런 각자의 몫이라고 봐요. 지금 감당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오버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보다 지금 좀 세게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약간 거두어드리는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자기의 내면에서 나로서는 이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이 든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사실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봐요. 결국 내 삶은 누가 남이 내 삶의 의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세운 행동 준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면 그리고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그럼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건 상관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한 걸로 나오는데요. 비둘기처럼 양순하고 뱀처럼 교활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나와요. 제가 읽은 신약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아마 21살 무렵에 그걸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잘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과 잘 화합하지 못해서 사형을 당한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소통에 실패해서 죽임을 당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사약을 받은 거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어요.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도망도 안 가고 그냥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 훌륭한 분들도 세상의 어리석음과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를 잃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이제 뱀이 지혜의 상징이라는 것도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뱀처럼 지혜롭거라 그렇게 돼 있어서 그 필요하거든요.
비둘기처럼 양순하거라. 이거는 번역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뱀처럼 교활하고 교활할 정도로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거니까 예수님이 실제 그 말을 하셨다면 우리 인생에서 좀 그만큼 참고되는 그런 어드바이스도 드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말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뱀 같은 교활함이 지혜로움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고 한데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늠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